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이 두꺼워요? 아니에요. 그 이론 정리 넣고 해서 그렇지. 그 뭐 그냥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풀어봐야 될 문제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바로바로 복습 정리하셔야 돼. 이거를 만약에 복습 안 하시고요. 시간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보려고 하면 그 완전 또 새로워.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오늘은 수업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집에 가시면 안 돼요. 5시부터 제가 이렇게 막을까? 5시부터 6시까지는 오늘 본 문제 해봤자 한번 3, 40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눈에 익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사진을 찍으시고 가시면서 버스나 지하철 타면서 다시 보시고 내일 다시 보고 이렇게 하시면 문제를 거의 암기하시게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마무리하실 때는 책에서 이 책을 지저분하게 쓰신다면 책을 버리시죠. 그 다음에 문제 괜찮은 거를 저 같으면 가위로 오릴 것 같아. 가위로 오려가지고 노트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경제학 노트에서 자기한테 그게 오답 노트지. 거기다가 차가닥 붙여가지고 그 문제를 노트에다가 지금 오리시면 책이 너무 이렇게 보기가 싫어지니까 미시 끝난 다음에 뭐 우리 강의 끝난 다음에 하셔서 노트 오린 다음 옆에다 여러분만의 풀이법 아니면 제가 풀이한 거 중에서 괜찮은 걸 정리하셔서 그 소팅된 문제들만 반복해서 시험장 가져가시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챕터 2 수요 공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 같이 보시죠. 자, 챕터 1장은 굳이 얘기하면 기회비용과 생산 가능 곡선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수요 공급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얘기하면 수요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고 공급은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시장이라니까 시장. 그렇죠. 시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상품 해서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상품 이렇게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게 가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수요에 대한 얘기를 살짝 체크해 보면 수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요 개념 할 때는요, 이거는 문제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마음속에 구입하겠다는 의사예요. 거기 보시면 일정 기간은 당연한 것이고 구입하겠다는 어떤 윌링리스가 담겨져 있어요. 윌링리스.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가 되면 내가 구입하겠다 말겠다. 주어진 가격이 얼마 이렇게 정해지면 몇 개까지 구입하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산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봐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우리 수요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수요 곡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이게 이제 XJ라고 하면 XJ에 대한 수요 함수 우리 많이 했습니다. XJ를 살까 말까? 얼마나 살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은 게 있겠지만 첫 번째는 XJ 가격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다른 재화의 가격. 우리가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고 미시는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가격이 안 들어가요. 거시는 절대 가격이 들어가고 그게 인플레이션에 반영되는 것인데 다른 재화의 가격도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소득. M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뭐 이외에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XJ 가격과 XJ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 두 개가 이제 관심이 있고 이제 마이너스 관계가 되는 거죠.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사려고 해요. 싸지면 많이 사려고 하고 그것을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는 것을 수요의 법칙이 작동된다. 요렇게 얘기하고요. 관심사 대에는 두 가지를 이렇게 X축과 Y축에 표현을 했고요. 얘가 변하게 되면은 PX가 변하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곡선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동을 하고요. 곡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곡선 자체는 그대로 있고 곡선 상의 이동이다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여기 고정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세터리스 페리부스 해가지고 PX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고정됐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할 건데 얘네들이 변하게 되면 그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양자를 빼요. 그래서 수요의 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선 자체의 변화. 자, 먼저 곡선 자체가 변하는데 우리 뒤에 다시 할 건데요. 얘 M이 소득입니다. 소득. 그래서 머니 인컴이라서 M인지 모르겠지만 소득 이렇게 표현해요. 자, 소득이 변했을 때 어떻게 영향 미치는가 보면 소득이 증가하면은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는 소비량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게 같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뭐 하급제라는 표현도 쓰고 열등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등제. 우리가 이제 부호 가지고 크게 할 건 아닌데 이게 같은 부호다라고 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걸 플러스라고 얘기하고요. 상관관계가 플러스 관계고 이게 증가하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되면 그걸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제는 우리가 저 뒤에 소득 탄력성 이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렇게도 얘기할 건데 소득 탄력성이 X제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이게 플러스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상제다 이 뜻이에요. 부호가 플러스. 얘가 이제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다. 이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량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물론 탄력성이니까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사실 우리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부호도 여기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열등제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는데 우리가 뭐 버스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라면. 대체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내가 왜 소비량이 이렇게 그래도 소비하냐면 이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버스나 라면을 우리가 소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요. YJ, 이 관련제예요. 관련제의 가격. 관련제 가격이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PY가 만약에 뭐 하락한다고 할까요? 자, 그러면 이게 X랑 Y가 무슨 관계인가를 잘 보셔야죠. 앞에 게 X제, 뒤에 게 Y제를 할게요. 커피와 뭐 어떤 거 할까요? 뭐 녹차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이게 대체 관계죠. 커피와 뭐 프림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Y제니까 뒤에 있는 거의 가격이니까 녹차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녹차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녹차에 대한 소비량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게 녹차 동네에서의 수요 법칙이 작동하는 거죠. 그럼 녹차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커피에 있는 사람들이 녹차로 가요. 뭐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X제인 커피의 소비량이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것도 머릿속에 암기하실 때는 커피와 녹차와의 관계는 딱 봐도 이게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아니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대체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체제 관계 이렇게요. 그래서 대체 관계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Y제 가격이 하락할 때 여기 보시면 X제 가격이 하락했어요. 부호가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 플러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교차 탄력성이 같은 방향으로 변했으니까 XY는 0보다 크면 이게 경쟁 관계, 대체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세요. 커피와 프림이야. 프림 가격이 싸지게 되면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소비해요. 프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프림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그러면서 덩달아 커피까지 덩달아 같이 소비하는 거야. 그래서 함께 소비할 때 우리가 만족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보완적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커피와 프림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보완적인 관계다. 같은 배를 탄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제 가격이 X의 소비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관심사가 이거잖아. 충격 주는 게 얘고. 부호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거는 뭐 따로 또 정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문제 속에서 직접 푸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냥 표로 정리해서 뭐 우리 뭐 기본서에서도 뭐 가격이 떨어질 때 뭐 우측 이동, 좌측 이동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실전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는 보시는 게 훨씬 더 몸에 딱 이게 숙지가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수요 법칙의 예외가 나와 있는데 우선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 변화 보시고 수요 법칙의 예외가 거기 베블렌 효과라든가 아니면 뒤에 밴드웨건 이펙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약간 할 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거 같이 봅시다. 네트워크 외부성 중에서 우리가 편승 효과랑 속물 효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베블렌 효과랑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수요 함수는 수요 곡선은 우하행한다라는 건데 수요 함수를
약간 우리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저기서 확장 한번 해봅시다. 확장. 자,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수요 함수 다시 한번 쓸게요. 기본적인 수요 함수는 여기 나와 있는 XZ 가격, YZ 가격, 소득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소비가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상호 의존적인 소비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게 있고요. 이게 유행 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행의 붐을 쫙 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노브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SE라고 썼어요. 약간 이게 속물 효과 해가지고 백로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물이라고 보다는 뭐 이제 고고한 척하는 약간 백로 근성이 있는 거죠. 남들이 우르르 가는 거, 됐어,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여기 보시면 과시하는 효과도 있어요. 과시. 약간 속물 효과랑 비슷해요. 근데 이 과시 효과가 너무 센 경우가 그 이제 베블렌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정리를 하시죠. 자, 우리 이제 사실은 수요 곡선 나타내면 X의 가격만 변하고 다른 것들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의 소비가 영향 미치는 거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유행 효과를 한번 살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행 효과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우리 살짝 밑에다 한번 그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X의 소비량이고요. X의 가격입니다. 자, 하나의 점을 잡아서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A점 이렇게 잡았어요. 자, X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 X의 가격이 하락하면요. X의 소비량이 증가해. 이거는 이제 기본 세팅이야. 디폴트로 나와 있는 수요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것들은 얘네들은 당연히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유행 효과가 작동하게 되면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사람들의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해요. B로 가는 게 이제 수요의 법칙이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유행 효과가 작동되면 이게 X에 대한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유행의 붐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요. 그 곡선 자체가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밑에는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유행의 붐으로 인해서 X의 소비량이 이렇게 더 증가합니다. 파란 색깔의 경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이게 밴드웨건 이펙트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소비량이 증가하냐면 C점까지 이렇게 가게 돼요. 자, 다시요. 원래 수요 곡선은 A와 B가 원래 수요 곡선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원래 디폴트 되어 있는 수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밴드웨건 이펙트가 작동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유행의 붐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을 하는 바람에 A에서 이런 식으로 C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밴드웨건 이펙트가 고려시 수요 곡선 좀 더 완만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속물근성이 작동했어. 우리 대체효과, 소득효과 그런 거랑 비슷해요. 너도 나도 소비하게 되니까 여기에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 합시다. 그러니까 파란 색깔은 빼고요. 빨간 색깔 생각하면 속물근성이 발동하게 되면 뭐야 우리가 뭐 명품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이 이 효과가 합쳐지게 되면 파란 색깔 지금 없는 거라 할게요. 그럼 속물근성이 발동하면 소비량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감소해요. 그래서 스노브 이펙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여기 A에서 D라고 할게요. D로 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져요. 그래서 스노브 이펙트가 고려시 이렇게. 암기하지 마세요. 이건 생각하는 연습으로 좀 하세요. 아셨죠? 저 뒤에 보상 수요 곡선 그거 하려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블렌 효과는 뭡니까? 이 과시야, 과시. 과시니까 사실은 속물근성하고 비슷한 건데 이 힘이 너무 센 거야. 이렇게 너무 세가지고 과시 욕구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서 이렇게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그 명품의 효과가 세게 작동하는 거죠. 속물 효과가 극단적으로 작동해가지고 가격이 싸지면 소비량이 오히려 감소하고 가격이 비싸지면
오히려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싸졌더니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너도 나도 명품을 갖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이 베블렌이 봤을 때 원래 사회학자였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보면 가성비 안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비량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이렇게 감소하는 거야. 2점 이렇게. 그러면 이 베블렌 효과가 작동하게 되면 자 지금은 빨강 노랑은 빨강 파랑 잊어버리세요. 그거는 밴드웨건과 스노브 효과니까 가격 하락했을 때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베블렌 효과 때문에 소비량 감소가 더 크게 되니까 우리 눈에는 얘가 감소하는 게 보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A와 E를 연결한 게 이게 베블렌 효과를 고려한 게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 고려시.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밴드웨건 이펙트나 밴드웨건 이펙트, 악대차 효과라고 그러죠. 유행 효과나 속물, 백로 효과, 청개구리 효과가 작동하면 요거 원래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완만하냐 가파르냐 그 정도 차이는 있는데 헷갈리면 저는 뭐 따로 세 개를 그리긴 했는데 요 정도는 한꺼번에 될 것 같아서 한꺼번에 그렸는데요. 다 우아향하긴 해요. 근데 베블렌 효과는 이 우아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삐딱한 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론 정도 할 때는 우리가 무슨 뭐 간단한 경제학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는 이게 안 나와요.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면은 회계사 시험에 말 문제는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이거보다 더 심화된 가격 효과를 대치 효과, 소득 효과, 보상 변화 이거를 배우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미적분하는 가운데서 덧셈 뺄셈 문제는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차별 대우 비슷하게 뭐야 이런 걸래? 해서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살짝 이렇게 한 번에 한 큐에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편승효과랑 속물효과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편승효과일 때는 밴드웨건, 유행, 시류 효과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수요곡선이 좀 더 완만해진다는 게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라는 거에 완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물효과는 거기 보시면 약간 명품처럼 한정된 건데 약간 특권의식 때문에 발생해서 기울기가 좀 더 가팔라진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아셨죠? 아유, 그것도 이제 좀 바꿨죠. 이제 핵심 정리 2판 할 땐 거기 월드컵 티셔츠 한때는 뭐 이게 2002년 뭐 했냐 해서 이러고 얘기하면 아는데 요즘 학생들, 대학생들이 이제 2002년이 뭐예요? 뭐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벌써 뭐 어제도 다른 교수님 잠깐 만났는데 그분을 네덜란드에서 2002년에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뵌지가 야 우리가 언제 봤지? 해서 그 2002년에 그 네덜란드 그 히딩크 옆 동네에서 그거 봤잖아요. 그래서 벌써 그 17년 전이더라고. 그래서 뭐 보면은 그분이 그대로 정정한데 그때 그분이 이제 식당에서 한국인 교수거든요. 그래서 만났는데 딸 있고 아들 있고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손잡고 막 했는데 그 딸 아들이 전부 다 대학 다 가가지고 지금 다 막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대학 가서 한 명은 미국, 한 명은 어디 독일 뭐 이렇게 다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그런데 이게 다 바꿔야죠. 월드컵 티셔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차려서 가지고 집중하셔야 된다니까 진짜.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공급곡선의 응용 보시면 요거 밑에 나와 있는 거 별표하세요. 수요와 공급곡선의 의미 살짝 그거 한번 보시죠. 요거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도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지불하겠다,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윌링니스라는 말 잘 보시고 뭐 유량이라는 것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밑에서 해석하는 거 잘 보세요. 거기 보시면 수요곡선은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 콜라 한 잔에 대해서 내가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공급곡선은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 생산자가 얼마나 돈을 받을 생각이 있는가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어떤 Q라고 하면은 이 높이를 뜻하는 건데 수요 곡선이 있으면 이 높이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소비자가 최대한 이만큼까지 돈 낼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냥 한 개 편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얻게 되는 만족만큼 돈을 낼 생각이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신제품 신약에 대해서 내가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냐, 투자할 생각이 있냐. 내가 버는 만큼은 최대한 낼 수 있지만 야, 버는 게 500만 원인데 그거 이상 돈 내는 거? 난 그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마찬가지로요. 공급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공급곡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밑에서 올려다 보면 이게 이제 코스트 비용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한계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비용이 이만큼 드니까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 단가나 수지가 맞지 않으면 그냥 나 생산 공급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 곡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높이가 편익곡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물건 사러 가기 전에 최대한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요.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가 파생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뭐 균형과 그런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가볍게 보시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진 상태가 우리가 균형 이렇게 돼요. 균형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변화할 만한 요인이 없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움직여봤자 어떻게 자기한테 이득이 될 만한 여지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가 가장 효율적인 상태고 균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뭐 균형의 조정 과정 뭐 이런 거는 우리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고 글쎄 거미집 모형 이것도 뭐 우리 시험 문제거리는 아닌데 거기 보시면은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미집 모형은요. 이게 균형이 즉각 되지 않고 거미집 모형은 이 정태적 기대라는 걸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시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시차 중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지금 현재 시가를 보고 딱 살까 말까 결정하는데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농산물 같은 파동이라든가 집값 같은 거 있잖아요. 농산물 가격 같은 게 파동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거기 밑에 박스를 보시면 공급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급하는 사람이 얼마나 공급할까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격을 보면서 내가 생산 공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가격이 아니라 전기의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한다고요. 올해 농사가 이게 배추가 가격이 비싸게 해서 배추 농사 지은 사람이 대박이 쳤대.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나도 딴 거 무나 이런 거 안 하고 배추를 해야지 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보고 내년에 얼마 할까 이거 하는 거니까 내년 팔 때 그 가격은 아직 모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게 균형으로 갈 수도 있고요. 발산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막 이렇게 공식을 암기하시는 분인데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살짝 그림만 생각하면 돼. 이게 이제 주관식으로 경제학과에서 하면은 무슨 뭐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뭐 역수의 절대값이 어쩌고 하는데 초과 수요가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 밑에 그림 보세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팔르고 수요 곡선이 완만해. 이렇게요. 자, 그럼 빙글빙글 돌려보세요. 빙글빙글.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 공급하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이 이만큼인데 공급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해서 이렇게 수렴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한번 비교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은 똑같이 맞췄는데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완만하게 한번 그렸어요. 완만하게. 자, 그럼 왼쪽하고 비슷하게 가격에서 균형 가격이 아닌 데서 시작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하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 이렇게 빙글빙글 도네. 더 커지네.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여기서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점차 더 발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점차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점차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균형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혹시나 나오면 할 수 있는데 뭐 나온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아셨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막 그럴 때는 낼 게 없었어.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 파동, 뭐 메추리알 파동 이런 것도 막 있었거든요. 메추리알이 계란 조그만 거잖아. 맞죠? 메추리알 그런 거. 그거에 영양가가 뭐 계란에 몇 배가 있다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막 사 먹고 해서 막 그 거품 끼듯이 막 서로 튤립 거품 하듯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메추리를 막 사람들이 막 되게 애지중지하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래. 그래서 이게 필요 없네 하고 막 버리고 메추리들 밖에 막 쫓겨나서 추운 겨울에 막 뭐 얼어 죽고 막 그런 파동이 벌어진 슬픈 얘기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건데 요즘은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 밑에 탄력성은 좀 이따 문제 풀면서 할게요. 자,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우리 그 2번 봅시다. 2번. 42페이지 2번 한번 보세요. 2번. 거듭 말씀드려요. 이제 시작이니까 절대 늦지 않았고 만약에 문제를 보는데 내가 그 파트는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드렸는데 야 이게 뭔 얘기야 이 파트? 그러면 그때는 그쪽 부분 기본 강의 영상을 좀 보시거나 볼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가끔 메일로 이렇게 어떤 분들도 질문하시는데 아이고 제가 기본 강의는 선생님 강의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글쎄 학원 돈 내고 또 끊긴 그렇잖아요. 벌써 이제 객관식 들어왔으니까 제가 유튜브에 자료 좀 몇 개 올린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제가 소목차 파트를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트에 되는 것만 몇 개 클릭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론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본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문제 풀면서 자꾸자꾸 이론을 다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2번 한번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 이동에 따른 변화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곡선 자체 이동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아닌 것은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름을 양자를 붙이기도 하고요. 안 붙이기도 해요. 수요량의 변화와 양자를 빼요. 수요의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양자를 붙이게 되면 이제 곡선 상에서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곡선 상의 이동이고 곡선 자체는 안 움직여요. 곡선은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서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이렇게. 이걸 내생변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ISLM 한번 살짝 볼까요? 참고로 보세요. Y가 있고요. 이자율이 있어. 그래서 쭉 해서 IS 곡선을 도출했어요. 그럼 IS 곡선은 어떻게 도출됩니까? 하면 Y는 C, I, G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관심사가 되는 변수가 Y랑 수평축의 Y랑 이 이자율이 관심사잖아. 두 주인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두 곡선 상에서 수요 곡선 마찬가지야. IS도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의 수요 곡선 느낌인데 아무튼 요거 보시면은 R과 Y가 이렇게 변화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변하면 이거는 곡선은 그대로 있고 곡선 상의 이동이 돼요. 그래서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 대응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A에서 B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자율 이외의 나머지가 여기 C 이자율과 관련 없는 투자라든가 아니면 여기 G 아니면 여기다 이제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보시면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있으면 수출, 수입 이런 것들이 변하면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측 이동입니까? 좌측 이동입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요.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생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형 외에 밖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Y랑 R은 여기 보시면 두 주인공이잖아. 무대의 남녀 주인공이니까 얘 둘과의 관계 이걸 우리가 내생 변수 이렇게 하는데 이런 표현은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아무튼 우리가 관심사가 되는 그 X축, Y축에 있는 변수 이외에 나머지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볼게요. 자, 미니스커트 유행 때문에 미니스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미니스커트에 대한 수요가 미니스커트 Q가 되는데 미니스커트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의 이동인데 그 이외 나머지 기타 등등 그게 유행이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에 영향 미치는 게
그 재화의 가격이 있고요. 나머지 여기 유행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소득 우리 M이라고 썼는데 있고요. 다음에 3번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닭고기에 대한 수요 감소. 이게 뭐 조류독감인데 닭고기 좋아하지 않겠죠? 선호라고 할까? 기호, 취향이라고 할게요. 기호.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다른 재화의 가격. 그래서 거기 보니까 택시 서비스인데 지하철 요금이잖아요. 그래서 관련재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관련재와의 가격. 대체 효과냐 아니면 보완 관계냐,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에 따라 다르죠. 그 외 기타 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5번 보시면 채소 가격 밑줄 치시고 채소에 대한 수요 감소. 채소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채소라고 채소 관련재가 아니라 채소에 대한 수요고요. X제가 채소야 채소. 채소에 대한 가격이 변하면 얘네 둘이 이렇게 변하면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곡선 상의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선 어떻게 변하느냐 그것도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 단계를 떠나기 그 이전에 얘네들이 변하면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자, 3번 풀어볼까요? 3번 봐보세요. 3번 괜찮은 문제예요. 3번. 한번 별표 좀 해서 봐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제 아마 1번으로 나오거나 할 때 탄력성 계산하거나 수요 공급을 이용하는 건데 이렇게 세 개 시장을 놓고 관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많이. 그래서 한 3번 한번 볼게요. 3번. 베이글과 크림치즈는 서로 보완제이고요. 베이글, 빵인가 보죠? 빵이죠? 맞나? 베이글과 베이컨은 서로 대체적 관계래요. 그냥 XY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뭐 베이글, 베이컨 막 생각나면 안 돼요. 아셨죠? 맛있겠네. 뭐 이럴 수도 안 되고. 아무튼 베이글의 원료인 밀가루 가격의 급등에 따라서 베이글의 생산 비용이 상승했대. 각 시장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그 재화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베이글이 있고 그리고 또 치즈 크림이 있고요. 크림치즈. 크림치즈랑 치즈 크림이 다른 건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크림치즈, 치즈 크림. 다른가? 왜 헷갈리기도 하고. 아무튼 크림치즈래요. 크림치즈라는 게 뭐야? 치즈인데 크림이라고? 무슨 말이지? 아무튼 베이컨 이렇게 있습니다. 베이컨. 이렇게 3개 간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간의 관계는 너무 레벨이 떨어져서 자, 저기 베이글과 베이컨은 뭔지 모르겠지만 배 해가지고 서로 경쟁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 관계다. 이렇게. 경쟁 관계라는 게 대체 관계죠. 제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제가 살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베이글과 베이컨은 서로 대체 관계입니다. 그리고 베이글과 크림치즈는 서로 보완 관계예요. 보완 관계.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이글이 잘 되면 크림치즈까지 덩달아 같이 발라 먹어서 그런지 잘 되고 그렇습니다. 뭐 얘와의 관계는 뭐 사실 뭐 얘를 통해서 보면 서로 경쟁 관계라는 걸 알겠지만 뭐 그것까지는 사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한번 그래프를 다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는데 뭐 3개의 시장을 다 같이 놓을까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가 크림치즈 여기가 그러니까 이 문제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돼요. 자꾸 이제 문제를 암기하세요라고 하는 게 답을 암기하고 뭐 공식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 베이글과 크림치즈 문제. 이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X, Y, Z 뭐 이렇게 해도 물어보긴 하겠죠. 그래서 베이글 그리고 여기 베이컨 이렇게 있어요. 아무 얘기 안 하면 우상향하고 우하향 하는 걸로 해야죠. 괜히 자기가 문제를 막 수직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요 공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요 공급 이렇게 있고 수요 공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어떤 외부 충격이 발생했어. 그랬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베이글의 원료인 밀가루 가격 급등에 따라서 베이글의 생산 비용이 상승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밀가루가 여기 베이글 만들 때 필요한가 봐요. 밀가루 원료의 가격이 상승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공급 비용이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비용이
베이글 빵 만드는데 밀가루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생산 비용이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공급 곡선의 의미가 뭐라고요? 밑에서 보면은 비용 곡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베이글의 수요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은 빵이고요. 이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베이글의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니까 0에서 1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베이글이 비싸지니까 일부 소비가 줄어들어요. 베이글 가격은 올라가고 베이글 소비가 줄어들어요. 근데 베이글 소비가 주니까 베이글과 크림치즈는 서로 보완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충격을 줘. 베이글이 망하면 크림치즈도 망한다니까요. 베이글을 안 먹게 되니까 크림치즈 소비자들도 크림치즈를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보완제가 되는 크림치즈 보완제의 수요가 감소해요. 수요 감소. 그러니까 얘가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니까 얘가 0에서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베이글의 고객이 뭐야 베이글 해서 비싸네 해가지고 안 먹게 되면 베이글 대신 야 베이컨이나 먹자 이렇게 되나 봐. 서로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 관계인 대체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체 관계의 대체제의 수요가 이거요 증가합니다. 베이컨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베이컨에 대한 수요가 여기선 증가해요. 그럼 균형점이 0에서 1 이렇게 간다고요. 아셨죠? 자, 다시요. 이런 문제 같은 게 어려운 건 아닌데 나 한번 풀었어. 답 한번 풀어봤네. 풀어본 경험이 있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시험장 가시면 머리가 또 안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막 헷갈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 스토리가 머릿속에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재구성해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1번 봅시다. 자, 베이글의 가격은 상승한다. 올라갔지. 베이글의 가격은 상승한다. 이거 1번 맞고요. 2번 크림치즈의 거래량 감소한다. 그렇죠. 크림치즈 베이글이 망하니까 크림치즈도 지금 망하고 있어요. 2번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고 3번 크림치즈 시장의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여러분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뒤에 다시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생산자 잉여잖아요. 이게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게 생산자 잉여가 원래 0.1 때는 이렇게 있었는데 자, 소비량이 감소해서 1점이 균형이 되니까 생산자 잉여가 빨간 색깔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베이컨의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베이컨은요, 여러분,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탄력성 할 때 얘기하는데 판매 수입이 총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짜리 하는 거 몇 개 팔았니? 이게 바로 판매 수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P 곱하기 Q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판매 수입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P0 가격에 Q0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Q0 P0 이렇게 되니까 P 곱하기 Q는 요게 바로 판매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새로운 균형점이 1점이 됐어요. 1점. 1점에는 지금 가격도 올라가고 Q도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Q1, P1. 우리가 이제 탄력성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질 때가 어느 게 크냐 이게 중요한 건데 가격도 올라가고요. 수요 증가로 Q도 증가해요. 그럼 당연히 판매 수입은 증가하죠. 판매 수입이 얼마가 됩니까? 하면 PQ니까 요 면적이 바로 판매 수입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추가적으로 증가합니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란 색깔만큼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판매 수입입니다. 그래서 요거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번 볼게요. 베이컨 시장의 총잉여는 변함이 없다? 총잉여는 어떻게 되죠? 우리 아까 얘기했죠. 원래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총잉여가 되는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총잉여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총잉여가. 총잉여가 증가하는 거 이해되시죠? 자 다시요. 5번은 원래 수요가 증가하기 전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이게 바로 총잉여였어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니까 여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생산자 잉여 이렇게 증가하고
이게 소비자 잉여니까 면적이 훨씬 더 커져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커지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살짝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변함없다가 아니죠. 왜냐면 가격도 더 많이 판매되고 거래량도 늘어나니까 네, 총 잉여는 증가합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저것 좀 한번 풀어보세요. 4번 한번 풀어봐 주실까요? 4번이요. 4번하고 6번 좀 한번 풀어봐 주세요. 아셨죠? 저는 쉴게요.